자, 안녕하세요. 결국 6반 친구들과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 빛의 이중성을 하나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게 되네요.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아마 다른 반 친구들한테도 공유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다 들었던 수업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영문 선생님 이렇게 수업했구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이제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마 이미 6반 친구들은 그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미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이었던 빛의 이중성 부분을 할 건데, 이 부분은 물질의 이중성과 다르게 상당히 쉽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정말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요. 자, 이 빛과 물질의 이중성 중에 첫 번째, 빛의 이중성은 이 한 의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뭐냐? 이 빛의 이중성의 보여주는 요 사례. 뭐냐면 일반적인 물고기는 이제 가시광선 속에서는 별다른 무늬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물론 이 빨간색 무늬가 보이긴 하는데 이 특정한 형태의 자외선을 쬐주면, 특정한 파장의 자외선을 쬐주면, 그러니까 특정 파장대 이상의 자외선을 쬐주면 이런 형광색, 되게 형광색 반짝반짝반짝이죠. 이런 형광무늬가 나타나게 돼요. 자,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시광선, 즉 빛을 아무리 열심히 쬐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 자외선이라는 특정한 영역대의 빛을 쬐주니까 갑자기 반짝반짝한다. 자, 이런 반짝반짝 형광무늬, 여러분들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면 옆에 뭐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네. 자,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더 진동수가 작다. 그럼 자외선이 진동수가 더 크다는 얘기면, 즉 자외선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가시광선보다. 그러니까 이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이 이 형광무늬를 이끌어낸다. 형광빛이 나오도록 해준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시광선을 아무리 많이 쪼여도 형광물질은 전자의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지 못한다. 왜? 에너지가 작으니까. 자, 그런데 자외선은 에너지가 큰 빛이니까. 왜?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잖아요. E는 HF에서 F가 크면 에너지가 크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전자를 들뜨게 하고 들뜬 전자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빛을 내뿜고, 그래서 형광무늬가 나타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가시광선은 에너지가 그만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빛이 만약에 파동이라면 가시광선을 정말 열심히 오래 쬐면 에너지가 당연히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광자 1개 주는 것보다 광자 2개 하면 2배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가시광선도 오래 쬐거나 많이 쬐면 형광무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빛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의문 당연히 안 가질 거고,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형광무늬가 나타나는 이제 또 다른 형태 중에 하나가 형광무늬는 아니고 뭐냐면 여기 있는 비누방울에 이런 그 간선무늬, 이런 무지개빛 무늬. 자, 이 형광무늬는 아니에요. 이런 이런 간선무늬,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태의 그 무지개 무늬거든요. 요거 제가 살짝 그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무지개 빛이 나타나네 하는 거 좀 더 자세히 관찰을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이 얇게 펼쳐진 비누막에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지금 보면
무지개 무늬가 생기는 게 보이죠? 신기하다. 왜 무지개 무늬가 저렇게 나란히 이렇게 서로 반복되면서 생길까요? 자, 여기에 이제 사실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가 숨어 있습니다. 즉, 앞에 형광무늬에서는, 빛이 파동무늬면 이게 빛이 파동이라면, 당연히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네? 파동이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비누방울, 비누막의 경우에는, 즉, 이런 식으로 이제 무늬가 나타나는 게 보이죠? 네. 신기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에 무늬가 생기는데, 이 막에 무늬가 생기는 원리는 간단해요. 저 막을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뭐냐면, 자, 막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과장해서 그렸어요. 비누막이 중력을 받기 때문에, 저렇게 그 안에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위에는 물이 적고 아래는 물이 많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자, 여기서 날아온 빛 중에서 자, 빛이 이런 식으로 날아요. 그리고 반사가 될 거예요. 여기서 반사가 한 번, 여기서 반사가 한 번. 즉, 막의 두 막 중에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각 반사가 일어나는데, 이 두 개의 빛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서로 뭘 일어나게 되냐면 간섭 현상을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배웠죠? 간섭이 일어나면 빛이 어떻게 된다? 증폭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반사되는 거, 여기서 반사되는 얘네 둘의 서로 경로차가 이만큼이 발생을 해요. 경로차가 앞에서 배운 경로차가 발생을 하는데, 자, 이 경로차가 만약에 뭐라면 파장만큼 차이가 난다면 이거 무슨 간섭한다 그랬어요? 보강 간섭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로차에 따라서 이런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자, 그러면 이 파장이 경로차만큼인 그 빛 영역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께에 따라서 이 경로차가 달라지잖아요. 두께에 따라서 막의 두께에서 경로차가 달라지고, 그래서 각 그 위치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파장의 길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색깔이 다르게 밝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렇게 반사되는 빛들이 색깔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갯빛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막에 생기는 이 무지갯빛만 봐도 뭘 할 수 있다? 빛은 어떻다? 파동성을 띠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앞에서 배웠던 그 간섭무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막에서의 반사로 인해서. 자,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그럼 이 다음에 이렇게 파동성이 있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지, 왜 저렇게 안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파동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여러 개가 동시에 막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진폭이 클수록 파동의 세기가 더 커서 많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친구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파동의 세기도 커지고 더 많은 에너지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중첩이 될 경우에. 자, 그래서 빛의 파동성에 의해서 생해서 빛의 기본적인 파동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즉 빛의 세기가 증가하는 건 광자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광자의 양이 많아지면 에너지가 더 크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에너지가 더 크게 전달이 돼야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더 커져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더 큰 에너지를 전달해야 된다 라는 거라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기에 있잖아요. 형광 물질이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전달이 되면 아무리 좀 진동수가 작아도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큰 에너지를 전달한다. 실제 더 큰 에너지를 전달을 해요. 자, 그래서 앞에서 형광무늬를 실제 물고기에다가는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여기 지폐에도 형광무늬가 있어요. 자외선을 비췄을 때 발생을 하는. 여기 있는 은박이 아니라 실제 이쪽에 형광무늬가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사실 여기서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가시광선 쪽이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폐에 있는 형광무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자외선 등과 가시광선이 있는데, 자, 지금
가시광선 아무리 비춰도 안 되고, 자외선 등을 제가 비춰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외선 등을 못 갖고 왔어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자외선 등을 비추면 집회 형광무늬가 나타나는지 당연히 집회 형광무늬가 나타나겠죠. 희미하게 진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위조 집회를 감식할 수가 있어요. 그 형광무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그리고 그 형광무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가까이 가져야 돼요. 그럼 가까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 자외선 등의 세기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형광무늬가 더 밝고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는 더 많은 그 전자가 들떴다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즉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돼서 애들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외선 등을 쪼개는 시간 역시 아무리 해도 뭐 형광무늬는 밝기는 똑같겠죠. 그냥 계속 나오게 되니까 쪼개는 시간은 상관없이. 자, 그래서 가시광선을 바꾸고 똑같이 반복을 해도 절대 형광무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쭉 찾아볼게요. 자, 자외선 등을 비추면 형광무늬가 나타나는가? 당연히 나타나죠. 그리고 더 가까이 비추면 형광무늬가 더 밝아지는가? 당연하죠. 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 가시광선을 비추면 형광무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더 가까이 둘게요. 가까이 놔도 어떻게 된다? 예, 안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오래 비춰도 형광무늬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자외선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한 물고기 형광무늬랑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자, 파동이라고 할 때 자, 문제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 파동일 경우에는 가시광선을 오래 비추거나 어떻게 해도 아주 세게 비추면 형광무늬가 나타나야 돼요. 에너지가 커지니까. 자,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파동이라면 여러 광자가 중첩되면서 이제 파동의 세기가 커지면 무조건 그 에너지도 같이 커져서 얘네들 그 형물질을 이끌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이런가에 대한 거를 설명해주는 실험이 이제 뒤에 등장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광전 효과고, 이 광전 효과는 이 형광현상과 상당히 유사한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광현상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원인은 원자 여기 전자가라고 써 있어요. 여기 전자가 빛을 전자가 빛을 받아 에너지를 흡수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상태가 그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들떴다가 얘가 다시 내려오면서 빛 에너지를 내뿜는, 그래서 보이는 색이 이 형광색이에요. 예.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거 아무리 가시광선을 비춰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외선을 비추게 되면 빛의 세기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형광무늬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설명했던 형광현상이고, 자, 이 형광현상과 관련된 광전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형광현상은 뭐 당연히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게 이 우리가 형광현상을 배우는 핵심이고요. 자, 광전 효과를 보면, 자, 광전 효과는 누가 제일 처음 발견했을까요? 네. 자, 광전 효과를 발견한, 광전 효과 하면 사실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긴 했는데 최초로 발견한 건 아인슈타인이 아닙니다. 자, 누굴까요? 자, 여러분들 요런 그 기호 본 적 있죠? 진동수를 나타내는 헤르츠라는 기호입니다. 자, 이건 역시 과학자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누구냐면 헤르츠라는 실제 실험 과학자가 있었어요. 실험을 주로 하는 과학자. 그래서 이 과학자는 이제 전자기파를 검출한 실험으로 되게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자, 이 사람이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발견한 그 실험이 이제 광전 효과 실험입니다. 예,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그리고 이 발견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실험을 했고, 그래서 실험 결과가 정리가 됐는데, 그 실험 결과를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인슈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 탔어요, 노벨상. 헤르츠는 못 탔죠. 물론 노벨상 수상자 중에 헤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걸 발견한 헤르츠가 아니라 다른 헤르츠예요. 이 사람 아마 후손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무튼 역시 똑똑한 사람이 다 가져요. 여러분들도 똑똑해져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헤르츠라는 실험과학자가 이제 발견했는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자, 금속판, 뭐 아연판, 구리판 이런 금속판에다가 이제 빛을 딱 쬐주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한 빛을 쬐주니까 갑자기 전자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빛에너지가 가서 누구한테? 여기 금속판 표면에 있는 전자한테 에너지를 줬고, 이 준 에너지를 받아서 이 금속판 안에 갇혀있던 전자가 탈출을 하는구나, 이 에너지를 통해서. 자, 이렇게 나온 게 바로 광전효과예요. 광전효과 실험. 정말 간단해요. 금속판에다 빛 쬐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자, 그래서 요 간단한 실험 형태, 이거 이제 확인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여주지 못하는데 요 실험이에요. 자, 여러분들 검전기 알죠? 검전기.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전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금속박이 벌어졌다 말았다 하는 요 실험. 여러분들 기억해요? 검전기 실험. 이 검전기 실험에서, 아이고, 날라갔네.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검전기가 있을 때, 여기 검전기 판이 금속판이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실험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빛을 쬐주면 이 빛에 의해서 여기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실제 튀어나온 게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절대 안 보여요. 왜? 전자는 보일 수가 없으니까. 자, 이것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좀 높은 진동수의 빛을 쬐주면 얘가 튀어나오는데, 그럼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얘네들이 튀어나오면 이 전체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금속판이. 그럼 금속판이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누구도 플러스가 된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자를 여기서 전자 일부를 여기 채워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도 벌어지게 되게 돼요. 플러스로 대전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실험이 가끔 나오게 돼요. 이게 딱 쐬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금속판이 플러스로 대전되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금속박도 플러스로 대전되면서 다리가 벌어지는. 물론 다양한 형태로 또 변주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본 형태의 검전기 실험도 사실 광전효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래서 금속 표면에 빛을 쪼였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 현상을 발견했다. 이 광전자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헤르츠라는 실험 과학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요 다음 거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전효과가 도대체 왜 형광현상이랑 그 관련이 있나? 예, 바로 요것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딱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얘가 사실 그냥 빛을 쬐준다고 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기하게. 예. 자, 뭐냐면, 자, 그거는 지금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 찾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자, 이제 광전효과 이제 인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왜 이게 아까 파동성이나 이런 거 관련이 있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이따 봐요.